홈팀 그리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펠카스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다양하고 세밀한 패스로 전방 침투를 뒷받침한다. 바카제타스는 박스 안으로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을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의 결정적 순간을 책임진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에서는 폭넓은 전개와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결국 그리스는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벨라루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슈만스키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이어가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공수 연결에 관여하지만 패스의 창의성이 부족해 전술적 변화를 주지 못한다. 보체로프는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미스와 전환 속도 저하가 드러난다. 원정에서는 경기 집중력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체력 문제까지 겹쳐 불안 요소가 크다. 특히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가 대비하기 쉬운 전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리스는 홈에서 안정된 수비 조직과 바카세타스를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공격이 단조로운 한계를 보이며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무기로 삼아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몬테네그로 오스마이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타깃형 자원이다. 라둘로비치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와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풀백과의 오버래핑 연계로 위협을 배가한다. 아지치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세컨드 볼을 살려내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의 4-2-3-1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가담, 숫자 우위를 만들며 상대 측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가 몬테네그로가 경기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된다. 원정팀 체코시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에서 위협적이다. 세르니는 빠른 발과 드리블로 측면을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준다. 수책은 중원에서 제공권과 압박 능력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옵션이다. 체코는 3-4-3 전술로 윙백 2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상대가 측면에 2명씩 배치될 경우 쉽게 밀릴 수 있다. 결국 3백 구조의 특성상 하프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실점 빌미가 발생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는 측면에서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하며 하프스페이스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체코는 시크의 개인 능력에 기대겠지만 전술적 구조적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전술적 상성을 활용해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머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책임진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로브리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팀 전체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두 번째 득점 찬스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원정팀 스웨덴 포메이션은 3-5-2이며 니그레는 빠른 침투와 문전 침착함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패스와 빌드업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실수가 잦아질 수 있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박스2박스 움직임으로 공수에 기여하지만 긴 원정 여파로 활동 반경이 좁아질 위험이 크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장거리 비행과 체력 누적이 전술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후반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압박을 버티기 힘들어진다. 슬로베니아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스웨덴의 템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웨덴은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체력, 심리,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홈팀 페로제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클레티스카르드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지원이 끊기는 순간 고립되기 쉽다. 프레데릭스베르크는 측면에서 성실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로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상대 수비의 압박을 뚫어내기엔 파괴력이 부족하다.
핸드릭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배급에 힘쓰지만 템포 조율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상대 압박에 쉽게 무너진다. 페로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지만 장시간 압박에 노출될 경우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원정팀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을 활용한 마무리가 날카롭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다. 크라마리치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크로아티아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패턴을 통해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제공권과 킥 정확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기는 전력 격차와 세트피스 집중력이 명확히 갈라지는 구도다. 페로제도는 홈 2점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앞세워 경기 내내 압박을 이어갈 수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득점 기대값이 높아진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우위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우크라이나 카바예프는 좌측 윙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돌파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주브코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을 풀어내는 세밀함은 부족하다. 미하일렌코는 수비 라인을 지휘하며 제공권에서 기여하나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공간 커버가 늦을 때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4-3-3을 통해 중앙 압박을 강화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원정팀 프랑스 튀랑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며 순간적인 2대1 연계로 수비를 무너뜨린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드러낸다. 프랑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활용한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흔들며 결정적인 침투를 완성한다. 프랑스는 튀랑과 셰르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 라인이 시선 분산과 빠른 연계의 패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를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전술적 디테일과 피지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홈팀 스위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엠볼로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은두에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며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샤카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를 연결하며 전술적으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샤카의 전진 패스와 중거리 시도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엠볼로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살려내는 직접적 기점이 된다. 스위스는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빌드업이 단단히 살아있으며 공격 패턴 역시 빠르게 전환되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돋보인다. 원정팀 코소보 포메이션은 3-4-3이며 라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과 연계되는 장면은 제한적이다. 자샤리는 중원에서 체력과 활동량으로 존재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렉스 베카이는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전개 속도가 느리고 상대 박스투박스 타입 미드필더를 상대로 약점을 자주 드러낸다. 코소보의 3백은 순간적인 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중앙에서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아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쉽게 침투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스위스는 샤카의 전방 연결과 은도의 측면 활동, 엠볼로의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코소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술적 대응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며 강한 압박 앞에서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홈팀 덴마크 비어레스는 최전방에서 압박과 제공권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타깃 역할을 한다. 돌베르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며 순간적인 슈팅 선택으로 득점 확률을 높인다. 에릭센은 팀의 전술적 중심으로 볼 주변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패스를 연결하면서 전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덴마크는 4-2-3-1을 활용해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끊임없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패턴을 구축한다. 결국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가 덴마크 전술의 핵심이다. 원정팀 스코틀랜드 아담스는 빠른 움직임과 저돌적인 돌파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한다. 맥기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길모어는 짧고 정확한 패스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상대가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이 쉽게 차단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4-4-2 전술을 통해 중원에서 단단히 버티려 하지만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덴마크의 전술적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아담스와 맥긴을 앞세운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덴마크가 전술적 안정감과 점유율 지배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